안녕하세요. 오복벌구 농장 양대군입니다. 지난 5부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강의 내용을 찾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6부에서는 그동안 우리 이태현 선배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을 감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내용은 저 또한 매우 충격을 받은 내용이니 영상이 길지만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그럼 6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형태와 방법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조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개인법인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큰 거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이 아닌 기업이 움직여줘야 된다. 근데 그 기업이 이왕이면 뭐 삼성, 현대, 뭐 오뚜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우리 로얄티의 생산자가 만든 기업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며 그 거래가 정부와 유기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꾸준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의 추진 내용 흐름 자체를 기업으로 가야 된다. 예, 기업이죠. 기업이 움직여야만이 갈 수 있다. 근데 그 기업이 말 그대로 돈 넣고 돈 먹기의 이 기업이 아니라 생산자 단체가 모인 형태의 어떤 대단히 기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려고 농진청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선배 양복인들에게 적지 않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네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너도나도 젤리하고 있고 너도나도 젤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젤리의 품질도 떨어지고 신뢰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바꾸어 말하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충원을 해주시죠. 저는 충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똑바로 해라 이겁니다. 하려면 정확하게 예쁘게 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앞으로 로얄젤리가 어떻게 될까? 저는 늘 고민입니다. 늘 로얄젤리가 모자르도록 개인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예. 개인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생산 단체가 어떤 동일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만이 앞날을 보고 그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합쳐진 어떤 틀 안에 실력을 가진 개인들이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생산자가 모여서 저 뉴질랜드 키위 아시죠? 키위가 생산자 단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고 뭐 키위 하면 뉴질랜드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은 로얄젤리가 중국입니다. 근데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겹쳐지다 보니까 중국의 로얄젤리 시장이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도 들고 지금 돌아다니는 소문이 물량이 없어서 지금 산물을 못 만들고 있다는데 보통은 뉴질랜드나 호주 제3국가들은 로얄젤리 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1차 가공된 동결 건조된 젤리를 받아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이게 수출도 하고 우리도 이런 어떤 기업 형태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로얄젤리가 붐이 일어나는 이 시점대 바로 잡지 못하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걸어온 벌꿀과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중국의 로얄젤리 TNCD 그 추출물이랑 단백질 추출물이랑 혼합시켜서 말도 안 되는 등급을 말이 되는 등급으로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다고. 예.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게 신뢰입니다. 당장은 장사할 것 같지만은 훗날을 봤을 때는 이런 것이 하나둘 쌓이면은 거래를 끊어버릴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시장, 투바구니 시장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목표가 뭐냐면 전 세계의 대한민국 젤리 5% 시장을 장악한다면 중국을 이미 뛰어넘은 거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95를 먹어라 이거지. 나는 5% 시장 만들어 가겠다. 이것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먹고 사니까. 저도 먹고 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수건 사업, 갖고 있는 수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하고 이 기업을 움직이게 할 후배 양봉인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배 양봉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테고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더 많은 시장을 또 접근을 해야 될 테고 그래서 이 고민을 한 10여 년 전부터 해봤는데 이제 그 결실을 한번 맺어보려고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술도 그냥 기술이 아니라 차원 높은 사양 관리 기술을 통해서 차원 높은 로얄젤리, 차별화된 로얄젤리 생산을 해서 반드시 세계 시장을 진출해야 된다. 국내 시장은 분명히 어느 시간 한계가 지나면 한계에 분명히 부딪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후배 양봉인들에게 어느 한 날 자리에서 제가 꽤 오랜 시간을 연구 관찰한 과제를 발표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양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벌을 잘 키운다.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재료 선택이 잘 돼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재료를 어떤 목적에 쓸 것인가가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는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형질과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도 살펴야 될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의 가장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벌입니다. 벌이 존재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들입니다. 예,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벌집에 대한 탐구, 예, 제목은 탐구라고 했는데 일종의 제가 저한테 스스로 내어준 과제인데 벌집 운영이 생산 및 꿀벌 관리에 미치는 영향. 우리 양봉 산문을 결과물은 사람이 노력하는 어떤 옵션, 예, 부가적인 수익의 관계고 가장 원초적인 것은 꿀벌 관리입니다. 관리를 통해서 산물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내용 중에 벌통도 있고 소비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보조 재료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본 것은 소비입니다. 벌집.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자연의 벌집 이해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소비를 이해하기 전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꿀벌의 군집이 자연 상태에서 집을 지었을 때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 구조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 보통 우리가 어디 기타 여러 기관이나 여러 단체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 사양관리에서 보통 요걸 뺏기게 됩니다. 요게 빠진 상태에서 무슨 일반적인 사양관리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접근법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꽤 오래전부터 이 내용을 쭉 지켜봐온 내용입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꿀에 거의 목을 매는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그때가 제가 전업으로 들어서는 순간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나름의 부흥기였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상기온 없이 무난히 벌통 안에 벌만 담아가면 꿀 뚫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최고 정점이 9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말 직전까지입니다. 98년도까지가. 예. 양봉하시는 선배 양봉인들이 그러는데 꿀 들어 갈래? 벌이 약해서 벌은 당겨있지. 예. 내일내 가라.
벌만 남아가면 꿀 뜨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내용이 참 불가능해졌죠. 그만큼 민원의 제약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자연의 벌집 이해하는 겁니다. 벌집 소비, 벌집이라든가 정확한 용어는 벌집이죠. 자연에서의 벌방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1벌의 벌방 크기는 평균 4.9mm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소비 윗대지요. 이건 말 그대로 자연이 벌들이 지어낸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소출을 이제 정형화된 틀에서 지어진 겁니다. 소비 상단에는 5.4mm입니다. 근데 이거는 5.4mm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크기 차이가 벌 세력과 유밀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5.0mm에서 최대 5.7mm까지 짓는데 평균적으로 5.4mm 정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4.6mm거든요. 3.6mm이긴 한데 이건 정상적인 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분봉열이 바삭거나 할 때는 하단에 왕대도 달 것이고 수벌집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 후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종점을 넓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치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꿀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소비에 정형화된 틀은 하단에 약간 틈이 생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전면 소출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소방의 크기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방대도 굉장히 무거워졌고. 물만이 들러가요. 맞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꿀 때문에 방 크기를 넓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는 부작용이 한둘이 아닌 거죠, 이게.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양봉에서 촉구병 때문에 거의 대한민국 양봉에 존폐 위기가 모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끝자락에 기사 생활을 시작으로 양봉에 입문을 했거든요. 대부분 선배 양봉인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방이 너무 크다. 소방이 너무 크다. 왜 이렇게 소방이 큰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1벌의 크기가 자연 발생에서는 4.6에서 5.1mm입니다. 5.1mm 같은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고, 숫벌 6.4에서 6.6mm고, 여왕벌은 7.0에서 거의 한 10mm 정도. 근데 이것은 어떤 형태에서 영향을 받냐면 품종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탈리안 종이냐, 황색 계열이냐, 흑색 계열이냐. 그러면 양분화로 나눠지고, 그리고 양분화로 나눠진 안에서 또 세분화시키면은 이탈리안 종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버카스트 종이냐, 아니면은 카니카냐, 아니면은 코카시안이냐에 따라서 벌방의 크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품종보다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 분봉군들이 자연의 상태에서 벌집을 지을 때 우리가 우리 정형화돼서 키우는 벌통 안에서는 소광대를 집어넣으면 보통 수벌집을 달지요. 보통 수벌집을 헛집을 답니다. 예를 들어서 벌집을 만들 때 그냥 막연하게 소광대만 집어넣으면 수벌집을 답니다. 여기다 정비를 시키면은 방이 워낙 굵고 밀개가 좀 불규칙하다 보니까 상품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면 제일 좋은 모양새가 뭐냐면 일벌방입니다. 일벌방일 때 이제 가장 좋은 이쁜 벌집꿀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소방의 크기와 이 소비의 크기,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죠.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벌집, 우리 소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초의 크기, 밀랍 벌집, 이제 총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도 이제 플라스틱에 플라스틱 소초를 쓴 것은 이제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파라다이스 볼통을 이제 생산 군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걸 구입하면서 쓰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생산된 판매하는 플라스틱 소초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이제 처음에는 밀랍으로 스타트를 걸었다가 나중에 플라스틱 소초하고 같이 이제 추가시켜서 관찰을 시작했어요. 밀랍 소초지에 기본 소초,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모든 소초의 평균 크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협, 기타 각 업체에서 만든 소초들을 다
거의 한두 장씩 다 구입해다가 소방 크기를 다 재어봤더니 평균 5.1mm였습니다. 자, 5.1mm가 어떤 문제점과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5.1mm의 소방 크기는 자연 상태의 일벌 크기와는 거의 한 1.2배 정도가 더 큽니다. 꿀을 담는 양은 소비의 면적이 틀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틀 안에 꿀이 담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면적량은 꿀 양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소광대의 두께에서 꿀 양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은 두꺼운 소광대를 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두꺼운 소광대를 쓰게 되면 그만큼 소초의 소방도 커지게 됐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고 5.1mm 자연 발생에서는 4.6mm가 4.6에서 4.9mm가 딱 적정 크기인데 4.6mm와 4.6에서 9mm와 5.1mm의 크기 차이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문제점은 방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제 착봉을 시켜서 유가 이제 아래서 부하가 딱 되지 않습니까? 이 부하가 되는 속도가 5.1mm가 조금 더 늦습니다. 이건 제가 관찰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소방 크기가 5mm 이상 넘어가는 소추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판이 딱 어떤 일정화된 공판이 아니라 듬성을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판을 딱 만들었을 때 중간중간 구멍이 좀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많은 양의 습과 그만큼 많은 양의 벌이 붙어줘야만이 그 큰 방에 자라고 있는 유충을 올바르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방의 크기가 5.6mm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착봉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이 붙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원하는 착봉량보다 좀 더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만약에 이 착봉이라는 조건이 안 맞아지게 되면 곧장 일어나는 문제가 첫 번째는 부하가 늦어지고 두 번째는 곰팡이균에 감염될 확률이 4.9mm 이하보다는 더 높아집니다. 질병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제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완전히 4.9mm 정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플라스틱 소비의 이 소방 크기가 4.9mm거든요. 4.9mm만 들어간 벌통과 5.0mm 이상의 굵은 소방이 들어있는 소비만 따로 분류를 시켜놓고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첫 번째 본 거는 착봉 상태, 그리고 산란 때 진행되는데 유충의 저세의 양과 질의 상태, 그 다음에 봉판에 들어가는 빈 구멍이 있지. 그럼 봉판이 딱 완전 그야말로 깔끔하게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이 뭐냐면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유충이 커가고 있는 내용에서 날개짓을 해서 수분 조절을 합니다. 실제로는 4.9mm에서는 많은 양의 벌이 필요가 없는데 방이 큰 5.0mm 이상의 소방에서는 한 마리가 붙어야 될 게 평균 한 3-4마리가 붙어서 작업을 해줘야만이 제대로 유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요걸 조금 더 뛰어넘어서 나무통하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파라다이스 벌통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별나게 나무통에서 착봉이 더 많이 붙습니다. 파라다이스 벌통은 그나마 EPS 벌통이죠. 스티로폼 벌통은 좀 착봉이 좀 퍼지는 형태의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티로폼이라서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제가 쓰는 통은 바닥 면적이 거의 60% 이상이 다 개방 상태입니다. 연중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똑같은 기법을 알려주고 똑같은 기술을 알려줬는데 왜 다를까? 그 다른 문제의 원초적인 문제를 찾아보시면은 소비에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유통되고 있는 그 미국 아쿠 플라스틱 소비의 소방 크기가 4.9mm입니다. 근데 4.9mm 이상 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상업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분명히 오더를 내린 사람은 업체가 아닙니다. 양봉하는 사람이 5.0mm 이상을 만들어 달라고 오더를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꿀을 많이 떠야 되니까 소비의 크기를 제약하지 말고 절면을 높여달라. 그리고 소강대 폭을 광폭으로 해달라. 그리고 두께, 꿀을 많이 저장해야 되니까 두껍게 해달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벌의 생리를 완전 무시하고 철저하게 사람의 어떤 생산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비가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밀랍 소비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공장에서 쓰고 있는 소비 중에 가장 잘 안 쓰는 소비가 뭐냐면 밀랍 소초인데 웬만해서 잘 안 씁니다. 정말 할 수 없이 답답해서 쓸 때가 있는데 크게 많이 쓰질 않습니다. 왜냐?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씁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소비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는 플라스틱 소비가 지금 2개 업체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지? 이름이 모르겠네. 하나는 태원이고 하나는 이젠파워가 이젠파워 맞습니까? 세라믹 소비 맞습니까? 요 소비의 소방도 밀랍 소비의 소방 크기와 똑같습니다. 5.1mm 이상입니다. 예. 과연 이제 그걸 알고 일부러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고 유통되고 있는 플라스틱 소비는 소방 크기가 평균 5.0mm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플라스틱 소비는 이제 미국 아쿠 플라스틱 소초인데 이 소초의 소방 크기는 평균 4.9mm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한 장에서 완전히 각을 딱 잡은 봉판에서 터져 나오는 벌의 그 기본 수 양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몇천만이 나온다는 게. 근데 사실은 그게 조금 이제 편차가 생기는 거죠. 왜냐? 소방의 크기에서 이제 편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100%가 출방이 불가능하면 미리봉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80% 정도의 출방률이고 여기에 응에 감염됐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 정말 짜게 봤을 때 한 70% 내지 80%가 실제 현실적으로 수용 가동 가능한 벌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벌집 프레임이죠. 이제 소광대 두께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90년대 이전에 우리 선배 양봉인들이 쓰셨던 소비의 구조는 소광대의 두께가 평균 35mm 이하에 있었습니다. 35mm를 쓰거나. 근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다 35mm가 넘어가는 대소광대입니다. 왜냐? 집에 두께를 세워줘야지 꿀을 많이 나옵니까? 근데 지금 그걸 담을 만큼의 꿀이 납니까? 안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꿀이 난다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경영, 운영, 관리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35mm 이상 되는 소광대와 5.0mm의 소비는 결과적으로는 운영의 묘미가 좀 살아나지 못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수익의 내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 나무 프레임 기반으로 하고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보시면 밀랍 보통 우리가 이제 소광대 나무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현재 대체적으로 다 37mm를 쓰고 있거든요. 자, 35mm와 37mm의 차이는 불과 0.2mm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로 인해서 산란 나가는 진행 속도와 역봉이 나가는 진행량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37mm를 쓸 경우에는 보다 많은 역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꿀을 기준하는 거거든요. 꿀을 기준하기 위해서는 37m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봉의 양이 감소합니다. 왜냐? 그 두껍고 넓은 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유봉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봉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소비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35mm입니다. 이게 딱 플라스틱이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무 틀에서 35mm 이하의 두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 소비가 동일한 조건이 되는 거죠. 소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뉘는 이유는 플라스틱이 좋냐 나무가 좋냐가 아니고 여기에 핵심은
벌집의 소광대 프레임의 두께와 소광의 크기가 우리가 관리하는 꿀벌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또 제가 관찰을 해서 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게 노트에 적은 거는 분량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좀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써놨거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소비 한 장을 놓고 쓴 페이지 수만 평균 한 30페이지씩 넘어갔으니까. 프레임 두께에 따른 관리 및 생산성. 그러니까 밀랍 지금 우리가 유통되고 있는 모든 밀랍 소초의 기반은 소방 크기가 소광대 프레임의 두께가 37mm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광대 두께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소비 집는 윗대 있지요. 윗대가 아니고 옆대 넓이, 최대 넓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들어갔을 때 이제 요 소비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요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간격이 최대 간격이 이제 37mm. 그 다음에 벌점 연민을 기준하는 거고, 이렇게 이 기준을 잡았을 때 이제 4가지 설정을 넣고 관찰을 하는 겁니다. 착폭력의 차이가 생깁니다. 착폭력은 실제 35mm 4.그 프레임의 두께가 35mm에 소방 크기가 4.9mm일 경우에는 착폭량이 많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 그만큼 방이 좁고 방이 비좁고, 이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용어를 하거든요. 스몰 셀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소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차이가 착폭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제 확실히 소방대가 두껍고 방이 클수록 착폭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뭐냐? 유봉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빨리 역동화가 돼서 빨리 꿀을 물고 와야 되는데 보다 많은 육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더 많은 벌이 붙게 되고, 100을 봤을 때 30 정도만 30% 정도만 육아를 해줘야 되는데 10%가 더 붙은 40%가 육아를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두께와 소방 크기에 따른 그 설정을 놨을 때 벌의 움직이는 양이 달라집니다.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동일한 조건을 줬을 때. 그 다음에 생산성의 차이, 특히 이제 꿀 생산이죠. 정상적인 유밀이 된다고 하더라도 35mm에 소광대 두께 35mm에 4.9mm가 확실히 꿀 차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꿀을 익히는 속도 또한 빠르고. 근데 방이 크고 깊을 경우에는 더 늦어지죠. 우리 꿀 딸 때 보면 밀방 세운 거 채밀할 때 밀개 뚫고 소비하고 밀하고 면을 일자로 딱 깎아주지 않습니까? 얇게 깎아줄수록 꿀을 빨리 채우거든요. 두꺼운 상태가 유지가 되면 꿀 채우는 속도가 늦습니다. 꿀을 익히는 속도도 늦고. 그래서 우리 채밀하고 나면 반드시 꿀 뺀 소비를 뒤에서 빼가지고 밀질을 한번 시켜주지. 깔끔하게 일자로 탁탁 끊어주고. 이유가 그겁니다. 꿀을 빨리 채우라는 뜻에서. 그런데 관찰을 해보니까 소광대 옆면 두께가 37mm 정도 되는 두꺼운 소비들은 역시 꿀 차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동일한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35mm나 두께 35mm에 소방 크기 4.9mm가 훨씬 꿀 차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꿀벌들이 만들어 놓은 벌집을 비교했을 때 이 내용의 차이가 어떤 건지 확연히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소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35mm에 4.9mm 방 이하 되는 방이 가장 운영하기는 좋다. 근데 이걸 구하려고 하니 대한민국에 지금에 와서는 이 소비를 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두 군데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주문 오더를 넣어야지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의 소초가 이제는 한두 업체만 남아있습니다. 대부분 다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밀의 이 품질도 문제가 있거든요. 색소, 밀의 함량, 여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제일 좋은 소초가 뭡니까? 집 짓는과 동시에 꿀 채우고, 화분 채우고, 제일 먼저 식량을 먼저 채웁니다. 산란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어떤 경우든 소초가 지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꿀부터 채웁니다. 그 다음에 화분 채우고 산란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경우 화분이 그 정도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어쨌든 위에 꿀을 조금이라도 발라놓으면 바로 산란이더라고요. 그게 제일 1등급 소비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 조건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압축시켜야 되고,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사양을 막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짓는 집 상황일 때는 그런 조건보다는 이제 그 미래 함량을 높인 그런 소비들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플라스틱 두께 생산 관련 거 아까 이제 비교 설명 해드렸죠. 프레임 두께가 평균 연면 기준에서 35mm.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겁니다.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라 저는 나무를 선호합니다. 플라스틱 싫어하는데 지금 저 쓰고 있는 아콘 소주의 가장 큰 단점은 면적은 현재 쓰고 있는 나무 프레임 기반의 소비보다는 면적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는 더 큽니다. 더 큰데 문제는 이 기반 프레임의 이 두께가 워낙 얇다 보니까 탈공할 때 이게 흔들려요. 흔들리는 이 충격에 유충이 상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듭니다. 그 내용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벌에 손실이 생기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는데 늘 좀 탈공할 때마다 조금 걱정스럽죠. 특히 유충, 충판 확보 때문에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그 플라스틱 소비의 문제점을 꼭 이야기를 하자면 그거죠. 프레임 기반이 너무 얇다. 면적을 키우는 건 좋지만 또 키운 만큼의 단점도 있다.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요. 그 다음에 착폭력의 차이입니다. 자, 프레임 두께 요 얘기를 하기 전에 금방 말씀드린 내용 중에 착폭에 대한 얘기인데 왜 그럴까? 왜 착폭이 많을까? 예,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방의 크기가 큰 만큼 이게 연구된 자료거든요. 그리고 내가 관찰한 내용과 매칭을 시켜봤더니 일맥상통하는 것이 대부분 소방이 큰 소비들은 대체적으로 질병이 많다. 예,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착폭이 일정 수준 유지가 잘 되는 경우는 괜찮은데 착폭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벌들이 늘 청소를 하니까 육안으로 확인을 못할 뿐이지 그런 문제들을 항상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임 두께가 35mm, 예, 프레임 두께가 벌꿀의 생산성은 높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35mm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관리의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된다. 이제 첫 번째는 유기양봉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유기양봉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빼놓고 있는 유기양봉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기양봉 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까다롭지. 그 까다로운 조건 안에 얘가 들어가면 정말 깝깝해질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기자재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선진국이 말하는 유기양봉은 벌통이 나무통이냐 스티로폼통이냐가 중요하지 않게 봅니다. 자연에서 생활하는 꿀벌에 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우리는 벌을 길러서 산업의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제약적인 것을 완화시켜서 만드는 유기양봉의 내용 중에 이 소방 크기와 프레임, 소광대 크기가 두께가 이제 함께 유기양봉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기양봉 중에 소비 프레임이 4.9mm 이하, 그 다음에 두께는 35mm 이하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이즈를 다 키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지죠. 이 조건을 큰 프레임에 소광이 큰 프레임의 소비를 충족시키려면 끊임없이 유밀이 돼야 된다. 이 조건이 반드시 걸립니다. 저는 로열티 생산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걸 충족을 시킬 수는 있지만 보다 더 많은 벌들이 화분을 수집하고 꿀을 수집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벌들은 착공이 자꾸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격한 착공은 약간의 문제는 있다. 어떤 부작용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볼 한씩 첫번 붙여놓은 거 보시면은 무시무시하지.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비교 사진 한번 딱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소방의 크기, 그리고 소방대의 크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부작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관찰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여러 검색을 통해서 살펴본 연구 자료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된 것을 여기다 옮겨놓은 건데, 실제 제가 노트에 대학 노트에 써놓은 그 관찰 자료들은 그야말로 완전 낙서처럼 보이는데, 그 촉구병, 부전병에 상당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세균성 질병에 노출이 잘 된다는 거를 노출이 잘 된다는 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복력이 높은 데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질병관계 문제입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건강한 꿀벌을 키워서 건강한 컨디션 안에서 생산을 해야만이 그 산물도 맛있을 건데, 병든 벌에서 나오는 산물이 과연 좋은 산물이고 맛있는 산물일까요? 꿀도 꿀 나름이고 로얄젤리도 로얄젤리 나름인데, 건강한 꿀벌 관리가 수반이 되어야만이 맛있는 건강한 산물이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데, 가장 빠른 접근 방법이 뭐냐? 자연에서 꿀벌들의 생활사가 어떤가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집이 무엇이며 1년에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꿀벌의 신체 상태는 어떠며 어떨 때 취약하며 어떤 단점과 강점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파악해야만이 종합해서 꿀벌 사양 관리하는데 접목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플라스틱 소비라고 이제 말을 안 하겠습니다. 두께 35mm 소방 4.9mm를 경험해 보니까 이제 딱 육안으로도 비교가 됩니다. 공판, 면적, 양, 1번의 상태. 4.9mm 같으면 1번이 적게 태어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적게 태어납니다. 아무래도 5.0mm보다는 적게 태어나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연구 자료가 나와 있는데 5.0mm 이상의 소방에서 출방한 꿀벌들의 수명이 4.9mm보다 더 낮습니다. 희한하게 더 낮습니다. 벌도 크고 덩치도 좋고, 야, 이 덩치 큰 놈이 어디 가서 꿀을 빨아당겨도 뭐 이제 드럼으로 빨아당기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1회 꿀을 흡입하는 양은 4.9mm에서 나온 양보다는 많습니다. 확실히 많은데 수명이 작다. 수명이. 이제 예컨대 예를 들자면 5.0mm 이상에서 태어나는 꿀벌이 수밀, 유밀기 동안에 열흘을 산다면 4.9mm는 최소한 5일 정도 생존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게 데미지가 쌓이면 이 일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에는 4.9mm 이하가 이긴다는 얘기죠. 왜냐? 꿀도 빨리 채우지, 단발적으로 일본의 수명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꿀도로 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1차 체밀, 2차 체밀, 3차 체밀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벌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봉을 거듭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이런 자연 형태로 관리를 한다면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이것만 막 맹신해가지고 야, 이 속에 있으면은 뭐 이제 끝났네, 정리됐네가 아니고, 모든 전체적인 관리의 한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오차 범위가 생겼을 때 그 오차를 줄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소비 운영에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관찰하고 연구하는 내용들이 어찌됐든 저는 생산용이기 때문에 수익에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행위를 하든 이게 돈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돈 안 되면 절대 안 하는 겁니다. 효율적 공군 운영에 이게 글도 잘못 썼네요. 간접이라고 해야 간접이라고 썼습니다. 뭐 어디 경기에 같은 데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질병에서도 매우 유리한 관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를 관찰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있는데, 야, 참 양봉이 이래서 어려운 거구나. 예,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끝이 보이질 않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내가 양봉을 처음 배울 때의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서 벌을 배우다 보니까 오로지 생산에 포커스를 맞춰놓은 거지, 꿀벌이 어떤 자연의 상태일 때, 어떤 형태일 때 가장 좋아하고 어떤 면적일 때 좋아하면 얘네들도 무차별적으로 늘리지는 않습니다. 얘네들도 분명히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거든요. 욕심을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욕심은 누가 내고 있냐? 사람이 내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 양봉은 산업이라는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35mm 두께의 프레임에 벌방이 3.9mm면 제가 경험한 26년 양봉을 하면서 느낀 모든 내용 중에 이 소비가 가장 운영하고 꿀벌이 좋아하는 형태의 소비이며 가장 운영하기가 효율적인 소비다. 그리고 계획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건강한 일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원료가 이 원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다. 예. 근데 재밌는 건 유밀기 때는 방 사이즈가 커집니다. 예. 근데 이건 뭐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지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밀라 소비와 플라스 소비 살짝, 예, 그 5.1mm 딱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밀라 소비 본판 상태입니다. 본판 상태, 이거 전면 면적이다. 어차피 상단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착공의 양의 차이가 생깁니다. 5.1mm하고 4.9mm하고 차이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는 더더욱들이지요. 똑같은 조건인데 얘네들은 좀 엉성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소방의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 두꺼운 프레임이 두껍고 소방이 두꺼운 소비, 얇은 소비, 두꺼운 소비, 얇은 소비 이런 형태로 막 뒤죽박죽 섞어놨을 때 착봉력과 육봉이 나가는 양, 그 다음에 꿀의 수학 똑같은 조건을 줬을 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 큰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건 어디서 나느냐? 제가 과거 지금은 이동을 안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고정 양봉을 한 지가 3년째인데 이동 양봉 한참 할 적에 늘상 꿀 떠보면은 같이 이동을 했고 같은 조건으로 벌을 키우는데 불구하고 제가 꿀 따는 양 수분 농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마 지금이 와서 생각인데 이 소비 운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벌도 강해야 되겠지. 유밀도 잘해. 밀라 소비와 플라스틱 소비의 차이점, 밀라 소비에 대한 개인적 견해입니다. 예, 제 생각을 적어놓은 건데, 결과적으로 꿀벌은 밀랍이냐 플라스틱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소비에, 어차피 칩은 꿀벌들이 밀랍을 분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 조건을 맞아준 거고, 소방의 크기는 형틀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소비의 크기와 이 소방대의 크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독일 소비가 재밌는 것이 34mm 있습니다. 그리고 윗대가 조금 더 얇습니다. 옆대는 굉장히 두껍고. 그러니까 소비와 소비 사이에 이 공간의 이 치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니카가 독일 대부분 다 그 흑색 쪽을 씁니다. 부엌이든 취미든 뭐 전업이든 대부분 다 이제 꿀과 밀랍 생산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대부분인데. 이 소비와 소비 사이의 면적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분봉열이 잦은 흑색 버림에도 불구하고 분봉열이 상당히 적은 편에 들어가는데 그 면적의 차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그 사이즈의 크기는 업체마다 이 프레임을 만드는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나라가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고 오도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수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35mm 대 35mm가 딱 겹쳐진 상태에서 중간에 튕긴 이 틈을 우리가 손잡이 잡는 소황대를 낮추었을 때 훨씬 더 분봉열이 적고 또 쾌적한 산란을 하며 보다 많은 역봉이 나가서 수십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구조 조건이 갖춰집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프레임 치수가
많습니다. 뭐 야생 소초가 좋네, 어디 농협 소초가 좋네, 무지개색 소초가 좋네, 어디 소초가 좋네. 예. 각 업체마다 소초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나오는 곳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전면 소초, 모든 대한민국 업체에는 전면 소초를 쓰는데 이 내용 배라고 사업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의 크기가 평균 5.0mm 이상 넘어갑니다. 벌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이 내는 오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밀랍의 순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초를 튼튼하게 만든다고 세로줄까지 긋고 있습니다. 이것은 꿀벌의 생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형태는 이제 가로 철선 3개의 V자 형태의 철선을 세로 철선을 덧대면은 실제 그 소초 소비 한 장이 요구하는 출방량이 정상적으로 다 출방됩니다. 그리고 매우 튼튼하고, 그래서 물론 뭐 사업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만들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5.1mm, 5.4mm보다는 4.9mm가 훨씬 월방이 유리하다. 그리고 밀랍 소초 아까 말씀드린 밀순도도 산란에 영향을 미칩니다. 밀순도가 낮고 파라핀이나 색소 양이 많이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집은 어떻게든 짓는데 알을 안 짓죠. 여기다가 식량을 저장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초, 새 소초의 질이 떨어지는 소초가 이런 종류의 소초인데, 이런 소초가 대체로 가격이 싼데, 가격이 상당히 싸게 나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 일인데, 중국에서 아마 2번째로 대량 소초를 수입했다가 수입된 소초를 산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이냐면 그때 당시 가격으로 1,600원이었습니다. 평균 가격 2,100원 이상일 때 벌써 500원이나 사지 않습니까? 이건 무조건 사야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 3,000원 정도를 샀는데요. 집 잘 지어야 돼요. 정확하게 집만 잘 짓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용이 안 들어가고 산란도 안 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산란을 안 하고, 겨우 꿀 몇 방울 집어넣고 그냥 멈추다 보더라고요. 거기는 벌도 제대로 안 붙습니다. 가서 따졌지. 또 이걸 같이 구입했던 사람들하고 좀 공유를 해봤더니, 정보를 공유해봤더니 산란이 안 들어간다고. 끝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한 통당 평균 한 서너 장씩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400통이 준다고 해도 빼내는 양이 1,000장 이상을 빼내요. 다 빼내고 나니까 소비가 한 서너 장밖에 안 나와요. 전량 다 폐기처분하고